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약간의 인사이트가 좀 프로캐스트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뷰가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좀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풍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에너지 혁명과 풍력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100년 또는 200년의 그 여러 산업혁명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에너지 소스에 대한 여러 그 개발과 또 그거에 대한 발전이 있었는데요. 현재 최근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2022년부터 2050년까지나 앞으로 한 30년간의 그 기간은 더더욱 완벽한 그 체인지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중에 풍력이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현 주소는 어떠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개 섹터로 풍력 발전의 역사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 풍력 현재와 전망, 국내, 그리고 한국형 에너지 혁명인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참고 자료를 배포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은 그 바람 에너지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뭘 할 거냐? 과거에는 이걸로 기계적 에너지로 해서 뭐 풍차랄지 뭐 이런 데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전기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현재 바람의 전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대략 이런 형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다인데, 바다가 아닌 육지라면 육지에 이렇게 세워진다. 그리고 바다라면 바다에 이런 파운데이션 위에 이런 풍력 발전기가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물, 타워, 터빈, 베어링, 이 부분은 이제 발전기, 모터라는 게 발전기죠. 그리고 블레이드, 바람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풍력 발전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고 어디에서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육상. 예, 여러분들이 많이 국내에도 보고 있죠. 육상에 온쇼어라는 육상 해상 풍력이 있고, 그다음 연안이라 하면 한 50m 수심 정도를 연안이라고 어떻게 표현합니다. 이 풍력에서는. 그래서 니어쇼의 픽스드, 바닥이 파운데이션이 해저면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픽스드 플랫폼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머지블 타입, 해상에 물에 띄워서 이제 현재 이 기술은 200m, 해저 200m까지 상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개발되는 기술들을 보면 1000m까지 그 수심에 가장 먼 바다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죠. 점점점 먼 바다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기원 200년 전부터 곡물을 빻는 이런 우리가 보는 그 풍력 발전기, 수직형 풍력 발전기 어떤 기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 19세기, 특히 14세기에는 이제 네덜란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차의 나라죠. 풍차의 나라의 네덜란드에서 제분용 또는 배수용 펌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풍차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풍차가 최근 들어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1900년도 그 전반이죠. 1888년도에 보면 100일 등 350개를 점등할 정도의 풍력 발전기 4톤짜리를 설치해서 발전을 하고 전기를 생산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형태의 풍력 발전기의 형태가 있었다. 과거에 이미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육상 풍력 발전 단지는 1980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 6메가와트급이 설치가 되고, 최초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25년 동안 운영을 끝난 1991년도에 설치된 덴마크의 단지입니다. 즉 이미 덴마크는 20년 동안 발전을 다 하고 수명을 다 한 단지가 종료를 한 단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풍력 발전을 언제부터 했느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75년도에 그 어돈에 37개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2kW 풍력 발전기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했고요, 실제로. 97년도에는 제주도 행원이라는 지역에 발전기 2개를 설치해서 상업용으로, 즉 이제 일반 그 소비자가 그 전기를 수요처가 쓸 수 있는 상업용 발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은 여기 보시는 실제 사진인데요. 탐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주도의 서쪽에 보시면 이제 한림항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아래 보면 바닷가에 이렇게 1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3메가짜리 10개. 3메가짜리면 약간 그 감각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관령 가다 보면 목장 위에 바람개비 좀 돌아가죠. 그게 한 1메가에서 2메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메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거보다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상용화는 15메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메가로 한다면 이 발전기의 5배 크기가 이미 우리 그 현재 테크놀로지, 현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국외 풍력에 이제 우리나라가 풍력을 주도하는 현재 그리고 전체의 포션에 많은 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풍력과 또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기본 탄소, 뉴트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입니다.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발전 원별, 윈드 파워, 하이드로 파워, 솔라, 바이오, 그래서 발전 원별로 이제 그 규모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윈드 파워는 전체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의 상당히 좀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6% 정도. 2018년이니까 조금 더 지금 변화가 있는데요. 그 외에 아직도 화석과 뉴클리어 파워가 73.5%, 즉 지배적인 그 메조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윈드는 이런 포션이다. 이런 그 풍력 발전 설비가 그럼 그 누적되어 있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죠. 단지가 그 3메가짜리가 있다면 3메가짜리가 몇 개가 세워져 있냐는 설비 용량인데요. 743기가와트. 발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게 확 와닿을 수 있는데 743기가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비 용량입니까 하면 우리나라 원전 한 기가 한 1기가 정도 보시면 돼요. 화력발전소 대규모가 한 800메가 정도. 그러니까 원전으로 따지면 743개의 원전 규모의 설비가 지금 현재 육해상에 설치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해상풍력은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누적 전체의 약 4.5%인 3.35기가와트. 35기가와트가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annual growth rate입니다. growth rate이 점점 성장을 하다가 해상풍력 포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풍력 에너지의 설비 용량 현황을 그 온쇼와 오프쇼로 나눠서 그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육상인 경우에는 약 11%의 누적 용량 707기가와트 규모가 성장률에 의해서 그 규모가 설치가 되었고요. 해상은 35기가와트, 상대적으로 작긴 한데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습니다. 35기가와트인데 연평균 성장률은 해상이 급격하게 거의 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풍력 에너지의 설비 용량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풍력하면 대부분 유럽을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네덜란드랄지 독일이랄지 이런 그 주요 나라들. 그런데 실제로 그 풍력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현재 전체 규모의 276기가와트, 약 39%,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자국 내에 육상과 해상을 고루 해서 개발을 지금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보시면 미국 시장이 그 다음 시장 큰 시장입니다. 미국은 이미 육상 풍력을 상당 부분 많이 그 한 20년 넘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바다랄지 이런 데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 육상 풍력 단지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독일, 그 다음에 인디아 이런 순으로 쭉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에너지 설비 용량의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해상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해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K가 약 10기가와트, 29% 정도, 그리고 차이나가 해상 풍력이 그 다음 많고요.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벨지움 이런 순서로 대부분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유럽이 해상 풍력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그 주요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온실가스가 전 세계로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생산이 되느냐 봤을 때 약 2018년 기준으로 350억 톤 정도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발생되고 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요 배출국들을 보시면 중국, 미국, 인도 순으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거의 2% 수준, 거의 상위권에 있는 거죠. 2% 정도라고 하면 약 7억 톤 정도를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약 7억 톤이다. 독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 발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 카본 뉴트럴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시키고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냐라는 게 이 글로벌 에너지 정책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유럽에서 상당 부분 많이 시작을 했고요. UN 기후협약 하에 있는 교토 조약에 의해서 교토 오정서, 파리 협정, 그 기후 협약에 있어서는 아주 그 산업혁명과 같은 아주 이벤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약 120여 개국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했고 30여 개 국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치를 발표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정부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최근 우리나라 2021년도에 발표한 NDC라는 표현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역할과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다. 카본 뉴트럴. 카본 뉴트럴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탄소를 그러면 생산을 하는데 카본을 어떻게 뉴트럴하지? 카본을 감축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카본을 어떻게 없앤다는 얘기야? 대체한다는 얘기야라고 볼 수 있는데 카본 에미션 양을 일단 줄이는 겁니다. 즉 화석연료를 때우는 이런 카본 에미션 양들을 줄이고 발전으로 때우는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또는 그 가정용 난방으로 때우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카본 배출량들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카본을 흡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카본 캡처를 한다든지 리듀스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플랜테이션을 더 많이 해서 카본을 더 캡처하는 그런 그 산업을 더 키운다든지 이런 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다운사이즈, 업사이드를 밸런싱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로를 만들겠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넷 제로입니다. 그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그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카본 텍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본 텍스는 이제 국경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 텍스가 될 겁니다. 이제 많은 카본,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서 생산한 제품들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감축하고 있는 이유랄지 이런 국가들의 제품을 생산할 때 카본 텍스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25국 정도에서 이미 발효를 했고 법제화도 되어 있고 카본 텍스가 실효성을 가지고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인더스트리가 이 카본 텍스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수출, 반도체도 화석연료를 따라서 전기를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면 그 마찬가지로 반도체에도 그 카본 텍스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각 나라들, 특히 선진국,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장 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그 2020년 기후 에너지 패키지, 30년 기후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에너지 동맹 패키지, 에너지 안보 패키지, 2050년 장기 계획을 등을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실제로 발효도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2020년 이 기후 에너지 패키지는 2008년도에 발효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온실가스를 20% 2020년까지 20%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0%를 더 달성하겠다. 그래서 2020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에
20% 달성, 20% 감축. 이 부분이 2030으로 갑니다. 기후라이즈 패키지에 2030년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했냐면 2014년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죠. 그때는 그러면 더 높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40% 마이너스 40% 하자. 언제 기준으로? 1990년 기준으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7% 정도 확대하다. 이 프레임들이 뒤로 가면서 2050년 에너지 패키지 동맹 이런 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50% 감축을 목표로 발표를 했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풍력을 얘기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뷰입니다. 전체를 한번 보시면 왜 그러면 우리가 풍력이라는 또는 신재생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에너지와 자원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에요. 여기 보시면 2050년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잘못 눌렀나 보네요. 2050년에 가면 쭉 이 자주색, 그 보라색이라고 했나? 보라색 라인이 쭉 내려오죠. 그래서 2050년도에 0에 딱 도달을 합니다. 이게 넷 제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미션이죠. 이게 메트릭 턴 CO2 이퀄리런트인데요. 이산화탄소 양으로 다 그 전환시켜 본 거예요. 등가화 시킨 겁니다. 등가화 시켜 보니까 여기 보니 파워 또는 인더스트리, 운송수단, 뭐 가정 이런 부분들에서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천만 밀리언 톤이죠. 이게 이제 점점점 다 부분에서 줄인다는 얘기죠. 줄이고 밑에 부분 카본을 마이너스 부분을 늘립니다. 여기 보시면 카본 리무버블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이제 그게 CCSU 뭐 이런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 리저보 다 그 채굴대 리저보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고 기술화 상용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카본 리무버블 테크놀로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카본을 줄이는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큰 그 프로토콜, 그 원칙입니다. 장기 시나리오 연간 투자 계획을 한번 좀 보는데 요즘 그 최근에 많은 매체에서 그럼 지구 온난화를 얼마만큼의 컨트롤할 거냐, 몇 도씨로 컨트롤할 거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숫자로 기억하시면 2도씨와 1.5도씨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지금부터 1990년 기준으로요. 온도를 2도씨 올라가는 그 이내로 줄일 거냐, 잡을 거냐, 아니면 1.5도씨 이내로 줄일 거냐. 즉 상승폭을 좀 더 줄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투자비가 거의 배로 들어가죠. 0.5도씨를 낮게 목표치를 잡는데 지금 보시면 2도씨보다 200 빌리언 유로에서 300 빌리언 유로가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들어가는 투자 계획이 발표된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금 2도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도씨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 지금 현재 정책들이나 개발 리플레이스먼트, 카본 뉴트럴 하는 리플레이스먼트에 챌린지가 오면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도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2도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6년 기준인데요. 16년 기준인데 2050년으로 가서 2도씨 안에 있는 시나리오를 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주황색 있죠. 주황색 포션이 리뉴어블입니다.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의 에너지 부분을 이만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5도씨로 간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재생을 확보하고 여기서 보시면 붉은색 이 그래프 안에 있는 부분이 뉴클리어입니다. 즉 뉴클리어와 신재생이 거의 대부분을 리플레이스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원에서.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으로 타겟팅을 할 거냐. 현재는 1.5도씨에 있습니다. 1.5도씨에 있고 2도씨로 내려오자
상승폭을 좀 더 완화시키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장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이미 잘 아시는 그 해외 애플, 월마트, 끄고 유명 그 은행계들이나 모든 산업계들이 이 그 Renewable 100라는 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Renewable 100라는 거는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Renewable 소스로 100%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화석연료랄지 뭐 다른 통해서 공급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겠다. 즉 투자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금액을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자체 건설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리뉴어블 에너지, 즉 풍력 단지를 만들어요. 또는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요. 본인들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PPA,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에서 딴 데서 사옵니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거를 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 이런 자원을 사가는 것처럼 이런 개발된 전기를 리뉴어블로 생산된 전기를 사가게 되는 거죠. 즉 자원의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그와 동시에 ESG, 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모든 기업들이 이거에 거의 포커싱을 맞춰서 그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이 ESG라는 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ESG는 기업에 있어서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미래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장과 같습니다. 크레딧과 같습니다. 이 ESG의 스코어가 좋지 않으면 은행 대출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숱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딱 보면 아는 기업들이 많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리뉴어블 100에 가입을 하고 어나운싱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LG, 삼성도 다 이 리뉴어블 100에 어나운싱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풍력으로 좀 약간 포커싱을 맞추겠습니다. 풍력 에너지 전망과 봤을 때 육상은 그럼 전망이 어떻느냐?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2030년 목표를 1787기가와트, 2050년에는 5044기가와트, 어마어마한 증가량이죠. 지금 현재 한 500기가와트가 육상입니다. 현재 스테이터스가 500기가와트인데 2050년에 가면 이거의 10배를 육상 풍력단지로 개발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겠다. 그럼 어느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또 아시아에 있으니까 아시아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아에 거의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상당 부분 메조리티가. 그 다음에 북미 쪽.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인근 지척에 있는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 풍력에 포커싱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입니다. 다음은 해상입니다. 해상은 아까 육상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죠. 34기가와트 정도. 여기 보시면 수치가 아주 미미하죠. 여기서 34기가와트면 상당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1기가와트에 잠깐 좀 팁을 드리겠는데요. 돈의 규모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기가와트를 국내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면 얼마 정도 투자비가 듭니까? 라고 심플리 물어보신다면 약 5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기가와트 단지를 만드는데 해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00기가와트면 이제 그거에 곱하기 100, 500조 원이 되겠죠. 2030년에 해상 풍력은 228기가와트, 2050년은 1000기가와트입니다. 오히려 그 증가폭이 훨씬 더 크죠. 지금 현재 34기가와트 수준이니까 거의 한 30배 이상 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모든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개도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도국도 이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아의 풍력, 특히 해상이 이만큼 성장을 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풍력을 할 때 풍력이 그냥 뭘까 바람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리 자원을 하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을 하는 여러분들은 풍력을 자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매장량이 많고 개발 계획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많은 그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많은 산업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한 거죠. 아까 1기가와트가 5조 원이면 600기가와트면 어느 정도의
그 재원이 앞으로 불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2030년, 40년, 50년 불과 20년 사이에 그만큼의 그 재원과 산업이 발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빈의 대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3메가와트, 뭐 10메가와트, 15메가와트 이런 기준을 말씀드렸죠. 육상에 보게 되면 이런 그 크기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4.8메가는 158m 높이, 그다음에 5.8메가는 170m. 그리고 해상으로 나가면 해상은 육상과 다르게 월등히 더 대형화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제약이 없습니다. 산업에 대한 제약도 없고 인구에 대한 제약도 없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미미하죠. 왜냐하면 먼 바다로 한 50km, 100km씩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져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거는 또 바람이 좋아요. 바다로 나가면. 그러니까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대형 풍력 발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두산, 효성 등이 이런 발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는 그 마켓 쉐어를 베스타스, 지멘스 이 3개사가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마켓 쉐어를 거의 3등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 터빈에 그럼 왜 대형으로 갑니까? 작게 만들어서 그냥 간편하게 설치하면 되는데 1메가짜리 한 개를 설치하는데 1메가 그럼 100메가를 만들면 100개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단지 하나를 만드는데 발전기 하나를 만드는데 하부도 만들어야 되죠. 상부도 세워야 되죠. 발전기도 다 조립해야 되죠. 1메가짜리를 100개에서 100메가를 하는 거와 그럼 10메가짜리를 10개만 설치하면 어떨까? 사업비가 확 줄겠죠. 기간도 단축되겠죠. 그리고 또한 풍력 발전기가 커지니까 효율도 좋아지겠죠. 즉 이 LCOE라는 거에 좀 이 용어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COE는 Levelized Cost of Efficiency, 즉 균등화에 대한 비용,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요. 이 발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뒤에서 제가 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풍력 발전기의 LCOE, 화력의 LCOE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데 킬로와트 아워당 또는 메가와트 아워당 얼마 정도 원가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표시이기도 하고 사업을 얘기할 때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인디케이션도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여러분 이제 부유식이라니까 육상도 했고 해상도 했는데 그럼 부유식은 또 뭡니까? 부유식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둥둥 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용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국내에 전 세계 최대 규모에 가까운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개발되고 있냐면 동해 1호 아시죠? 우리 교수님 너무 잘하고 계실 텐데 동해 1호 그 가스 그 주변에 거의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가 단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쉘, 에퀴노르, 토탈 이런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대형화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 전문 인력들에 대한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죠 지금요.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부유식 해상풍력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느냐? 방향성, 성장 전망성 보면 지금은 부유식은 거의 초기 단계, 아주 기술적으로도 초기 단계, 단지 개발 단계에서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만 따지더라도 연안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죠. 육상이 한정된 것처럼 이 연안도 수심이 얕은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 바다로 나가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사이트가 있는 거죠. 개발할 수 있는 사이트. 그렇게 됐을 때 2021년 현재 기점으로 보시면 여기 빨간색 있죠. 이 빨간 마크 이게 한국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가 현재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025년도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서해안이 없습니다. 즉 태평양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심이 깊어져요. 그래서 과거부터 일본은 부유식의 모든 기술 개발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양의 부유식 해상 풍력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이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이미 그 개발 발표를 했고요. 전 세계 메이저 개발사
특히 그 설치를 하고 발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그 서플라이어들이 차세대 그 최대 규모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쪽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중국이 없죠. 아까 중국을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은 시장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자원 시장을 가지고 풍력 에너지 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육상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고 또 발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공급사, 발전 그 터빈,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도 중국에는 못 팝니다. 중국은 자체 개발된 발전기, 즉 검증이랄지 효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단지 규모가 그 30기가, 40기가와트 대형 단지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그 단지가 전기를 생산하는지, 얼마나 생산하는지, 어느 정도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아무 발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발표된 것은 이 정도 설비 용량이 중국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은 이런 모든 개발과 통계에서는 실은 중국은 제어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LCOE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리뉴어블 에너지 그 에이전시죠. 아레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재생에너지를 하는 거에 상당히 두려움은 특히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와 대비되게 개도국에 있는 데는 투자비가 많이 들고 투자비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전기 생산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바다에 나가서 설치한다, 해상에 나가서 설치한다 하면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상 대비 약 2배 반 정도 들어갑니다. 해상은. 그러면 과연 그걸 투자해서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점점점 이 LCOE가 감소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LCOE가 좋아지느냐를 봤더니 발전기의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LCOE 레벨 코스트 감소 부분이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LCOE가 그럼 US 달러 환산해서 메가와트당 아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라고 LCOE 구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170불이었습니다. 이게 2045년에 가니까 못참 가까이로 보면 2030년에 가니까 95불이 됩니다. 약 80불 정도가 떨어지죠. 반 50% 가까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45년에 가니까 더 떨어집니다. 즉 점점점 개발비가 1메가 아까 1기가를 만드는데 5조 원 들었습니다. 지금은 5조 원 들어요. 그런데 2030년에 가면 반이 주니까 이제는 2.5조에서 3조 원 정도만 투자하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생산성이 좋아지죠. 일례로 2025년이 되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의 LCOE가 그레이드 파이어트가 LCOE가 그 좀 같은 표현을 좀 하긴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원전하고 동일해진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원전 생산 단가하고 그만큼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알았고 풍력과 육상과 해상과 또 부유식과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크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는 우리가 있는 그 시장은 어떠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그 에너지 관련된 그 신재생과 관련된 발표들을 했죠.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라고 해도 그때가 거의 원년이라고 가까운데요. 그 녹색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쭉 지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직전 정권인 그 문재인 직전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에너지 정책을 유럽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목표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 3020이라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연도별로 2016년도부터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발전 비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그 토탈 한 20%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석탄, 원전, LNG 있으면 그 중에 재생에너지를 한 20% 정도를 담당하게끔 개발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느냐면 48.7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에너지 재생 단지가 필요하다. 신규 에너지 발전 설비의 95%를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으로 정책 에너지를 보급하겠다.
여기 이제 풍력을 좀 주목할 수 있겠죠.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2030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16.5기가와트 34%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양광은 63%를 더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한국판 그린 뉴딜 해서 2020년 7월에 또 발표를 합니다.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재전환시키겠다면서 이 저탄소 경제 이런 부분들을 표명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부분에 더 발굴을 할 거냐, 즉 국비를 한 9.8조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입지를 발굴해서 이 대규모 풍력 발전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태양광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와 동시에 수소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수소 에너지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일반 매체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9차 우리나라는 그 전력 수급 계획,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 이런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주도하게 그 다음 넥스트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거냐, 얼마만큼을 대체할 거냐 이런 이 타겟이 나오죠. 정부 정책도 그거에 맞춰서 지원 정책이든 연구비든 연구의 정책이든 또 산업 부양의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9차 전력 수급 계획이 2020년 12월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이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 즉 141.2 테라와트 아워를 달성하겠다. 한국판 뉴딜 계획을 해서 원전은 유지를 하고 석탄을 10% 감축을 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에너지 그 전력 믹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으로 전력 수급을 26%, 석탄으로 40%, LNG로 25%, 그다음에 신재생이 6.5%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변화해서 2030년에 목표로 한 게 이 에너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동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이 또 발표가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전력 수급 했던 거에 대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만 계획을 또 발표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 44, 기존 바이오가 35였죠. 그리고 풍력이 9%였습니다. 2019년도. 그런데 2030년 10년 후 타겟으로 봤을 때 바이오가 급격하게 줄고 풍력이 38%로 늘어났죠. 이 바이오가 는 데는 우리나라만의 이런 트렌드는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이오 매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축소되고 지원 정책들도 많이 감소되는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력이 24.9기가와트, 즉 34년도엔 전체 생산 신재생 전체의 이 태양광과 풍력이 91% 수준까지 교체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게 이제 NDC 상향이라고 기본 매체에서 많이 나왔던 NDC 플랜인데요.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할 거냐, 뭐에 대해서 탄소 감축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7억 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비 40%라는 아주 챌린지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은 이게 많은 그 학자들이나 또는 많은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숫자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유럽에 비해서 여기 밑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유럽들은 연간 목표를 1.9, 2.8, 2.8 이렇게 잡았는데 일본이 좀 높게 3.5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4.17을 목표로 잡아서 4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되는 가스를 감축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에 따른 석탄 발전을 축소시키고, 석탄 발전은 지금부터 이 계획대로라면요,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는 연도별로 연차별로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목표치가 그 석탄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공이 비슷한 트렌드죠. 그러면 이제 그 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 대비 이번 현 정부가 또 새로 그 당선이 돼서 시작을 했죠. 그럼 이 현 정부가 발표를 또 합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에너지 믹스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되죠. 원전, 재생에너지를 조화를 해서, 즉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가지의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좀 전에 그 5차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9차 전력수급 계획에 보시면 상당히 챌린저하게 잡았던 또 NDC를 상향하면서 더 크게 잡았던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석탄은 감축시키고 풍력과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고도화하고 고율화시키는 부분으로 방향을 하겠다. 그래서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현재까지 기조고 발표입니다. 즉, 그 풍력에 대한 포커싱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석탄은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신재생은 이제 과거 개발하던 거에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 고도화시키겠다. 그리고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유지나 또는 상향을 좀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또는 그 10년 정도의 앞으로 계획, 그게 되면 또 에너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에너지 정책들은 우리 자원을 사시는 분들이 조금 그 공개 자료거든요. 산업부나 이런 데서 자주 발표를 하는데 또는 연구원 데서 발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액세스를 하시면 이 시장에 대한 이 이해가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좀 실시간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국내 풍력 발전의 산업 체계를 다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 체계를 제가 여기 장표에 설명하고자 넣은 거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책임질 사람들로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딨냐? 우리는 어느 부분에 이 에너지 풍력 산업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부분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 산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모든 허가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사를 여기다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허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거기에 더 작은 지방자치, 영덕군 또는 기장군, 부산시 이렇게 신안군 이런 지역들 지자체의 모든 허가권이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도 그러면 이런 풍력을 신재생을 아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정부 기관에 또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이 개발 또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가 있고요. 디벨로퍼는 이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이 구성들이 이루어지느냐, 즉 풍력 시스템을 하는 이런 시스템 발전기에 대한 여러 기자재 그리고 이걸 또 육상이든 해상이든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설하려면 이 전체에 대한 그 건설 메커니즘을 또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전기고 풍력이라는 자원을 전기로 변환해서 그 전기를 송전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순한 건설하고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을 해서 바로 사용자한테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시설을 다 하게 됩니다. 즉 송전시설, 해양건설, 구조물, 토목 하게 되고 발전 사업을 또 하게 되죠. 발전 사업은 여러분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단지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수명이 25년이에요. 즉 과거는 현재까지 20년인데 앞으로 25년입니다. 단지 1기가가 만들어지면 그 1기가의 단지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인력들이 25년 동안 그 단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개별 사업자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 단지를 하면서 이제 그 스카다 통합 운영 제어를 해야 될 거고 또 CMS 그 모니터링 컨트롤을 해야 될 거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발전이 된 부분들을 또 파는 그런 전력 판매 S&P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건 PF 사업입니다. 자원 개발도 다 PF죠.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이 자원에 대해서 현재 대규모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기가와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기가에서 20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17.2기가인데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기가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50조 원이 재원이 필요해요. 해상 풍력에만. 그 50조 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개인이 또는 기업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런 파이낸싱 구조, 이런 표준화 구조, 또 그걸 자문하는 컨설팅 구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산업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 자체의 시스템으로 우리 자체 자원을 개발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풍력 발전기 이제 산업 하나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육상 발전기가 있고 해상 발전기가 있고, 해상은 육상과 다르게 해풍이랄지 염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 두산중공업, 효성, 유니슨, 한진산업, 뭐 이제 한진산업은 거의 사업을 접었고요. 두산, 효성, 유니슨 3개사가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지금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개발을 열심히 해왔긴 했으나 또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했으나 기술 개발의 이 단계는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다. 즉 그 해외는 지금 현재 15메가와트가 인증이 끝나서 상용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맥스가 지금 10메가와트를 개발 중이죠. 어떻게 보면 한 3세대, 4세대쯤 앞으로 시장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2세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투자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력단지 그러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얼마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전국에 약 662개의 풍력 발전기가 꽂아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에 꽂아져 있냐면 대부분이 이 육상 산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릉 넘어가는 대관령 산맥에 있고, 뭐 이런 그 경북에, 그리고 서남에 또 일정 지역에. 그래서 1.4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지 발전을 1.4기가를 하진 않거든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해상풍력인 경우는 한 30%에서 35%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즉 1기가면 300에서 400메가 정도 그 사이에 전기를 생산하는 그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국내는 1.4기가의 666개의 풍력발전기가 있고요. 해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124메가와트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고 서남에 이쪽 먼 바다에 실증으로 테스트, 정부가 출자해서 한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9차 전력수급 계획, 5차 신재생 에너지 계획, NDC 상향, 그리고 우리가 파리 협정이랄지 그 해외 메이저 그 UN 기후 협약 산하에 있는 조약을 하면서 약속했던 국제기구에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 봤을 때 해상 풍력은 2034년에 22.6기가와트를 설치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풍력은 이제 육상은 더 이상 확대시키기가 한계가 있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육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해상으로. 기존에 허가 나 있던 육상까지 다 캔슬하고요. 다 해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실은 육상을 앞으로 이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풍력을 국내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해상이지 않겠냐는 저는 기대치를 하고 있고, 해상을 22.6기가와트 그러면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 12년 남았는데 12년 동안 22기가와트의 용량을 설치를 우리나라 바다에 해야 돼요. 이것조차도 상당히 챌린지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서플라이 체인이나 아까 얘기했던 금융 구조 있죠. 이런 부분들 전혀 그 조합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유럽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발표한 그 각 단지별의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게 22기가와트라는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길로 가고 있느냐 봤을 때 현재 발전사업 허가, 산업부 주관의 발전사업 허가 나와 있는 게 2.8기가, 제주 0.6기가와트. 또 대형 터빈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설치를 할 테니까. 그러면서 서남권에 2.4, 신안에 3.5 쭉 가고, 울산에 이제 1.4기가와트, 이게 부유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26년 후반으로 들어가서 30년 가까이 가면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4.6기가, 신안에 한전이 개발하고 있는, 또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 주변입니다. 4.1기가. 이렇게 해서 토탈리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0기가와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불과 지금 22년이거든요. 22년. 제가 20년도부터 지금 적었는데 22년에 이
이 성과율이 진도율이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러면 이런 그 개발 속도라고 하면 투입은 이루어지겠지만 20기가와트의 목표를 도달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얼마나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시장에 또 산업이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전 정부도 그랬고 현 정부도 그랬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쨌든 차기 에너지원으로서의 주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개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발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를 한번 잠깐 그 지도상으로 볼게요. 대부분 동해안은 지금 현재 수심이 깊어서 부유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유공사 그 가스 동해 1호 있는 주변이죠. 고래. 이 주변에 그 해상풍력 부유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고정식, 해저면에 고정을 해서 하는 고정식은 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서남해 일대, 신안군이랄지 이런 먼 바다 쪽에 16.5기가와트가 있고요. 인천 해상풍력 이런 부분들 보시고 부유식 해상풍력 이쪽은 해외 개발사들이, 해외 투자사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오스테드사가 전체를 개발하는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6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토탈, 에퀴노르, GIG, CIP, 쉘 뭐 이런 메이저 투자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총계, 이 개발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통계를 해보니까 26.7기가와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걸 산업 전체 규모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발한다는 건 이만큼의 풍력 자원이 현재 발견되었다.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즉, 이 발표를 하는 거는요,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미 1단계나 2단계가 끝난 겁니다. 즉, 풍력 자원에 대한 풍황 데이터도 다 확보가 된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는 이제 우리 투자의 시기와 투자의 그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이런 단지들입니다. 좀 많죠. 이렇게 보시면 300메가와트도 있고, 또 작게는 뭐 50메가와트도 있고, 뭐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앞에 80메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권역별로 이 부분들이 그 지금 현재 그 정부 산업부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발전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또 승인을 득한 그런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단지 다 되어 있고요. 이런 단지들이 지금은 아직 착공 시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공될 시점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략 2026년도, 5년도부터 6년도부터는 대부분의 메이저 투자사들, 한전도 그렇고요, 발전 자회사인 남동도 그렇고, 또 석유공사, 에퀴노르 합작인 동해도 그렇고, 대부분 25년도 정도 되면 대부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3년이죠.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들이 일단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을 시작하면 착공과 동시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은 그 전력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커미셔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전을 이런 건 약간 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한번 제가 강의를 할 때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밸런스 오브 플랜 사이클입니다. 어느 단계가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단계가 거쳐서 이 발전 단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커미션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벨롭과 피지빌리티 스터디 단계입니다. 디벨롭이라는 건 사업을 개발하는 거죠. 이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여기는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변전 설비나 송전 설비가 되어 있느냐, 한전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이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기본적인 이 피지빌리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역에 있는 민원, 인구가 엄청 밀집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풍력단지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죠. 요즘 최근에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개발 단계에 거의 와 있는 단지가 그 부산의 해운대, 그리고 그 기장, 부산 약간 위쪽이죠. 기장에 30메가, 200메가 단지가 있습니다. 허가도 났어요. 발전사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인구 밀접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들이
지역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다 했다가도 지역민들이 너무 이제 바로 앞에 내 집 앞에 풍력 발전기가 워낙에 크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랄지 전파 영향, 우리나라는 군사 지역이 되게 많아요. 레이더 기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파, 또 해상 교통,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어항도 있고 국제항도 있고 무역항도 있고 하죠. 그냥 항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항로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모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문화재가 있으니까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못해요. 문화재에 대한 발굴을 먼저 마치고 문화재청에 승인해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한 것들 다 하세요? 그냥 바다면 바다에서 하면 되죠. 왜 하냐면요, 전체 허가를 받기 위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허가를 득해야 될 부처가 한 10개 부처가 됩니다.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몇 개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29개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개발이 어렵죠. 뭐 자원 개발도 어렵지만 풍력 개발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은 원스톱 패키지, 원딜 패키지로 해서 좀 줄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입니다. 이 지역에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를 하게 되고요. 뭐 서식 생물에 대한 환경, 그리고 바람에 대한, 조류에 대한,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그런 여러 요소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영향 평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 허가를 신청하는 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consent complete이라는 데가 되고요. 허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에 많이 접하는 단어들입니다. 금융, 파이낸스 클로즈를 하냐, EPC 코스트, S&P 전기는 얼마에 팔 거냐, 프로젝트 수익률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주민들, 지역민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쉐어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금융 구조를 짜게 됩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지금 인력이 상당 부분 없어서 전문 인력들을 많이 요하는 그 분야이기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 전체를 단지를 구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설계에 대한 능력, 단지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는 과정과 거기를 단지를 구성하는 과정,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 상업성을 결정하는 과정, 다 디자인에 해당됩니다. 그런 디자인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리케이션은 이런 디자인이 다 끝나고 나면 바다에다가 설치할 그런 발전기 기자재들을 이제 제작하고 조달하는, 서플라이하는 단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운송과 설치, 트랜스포테이션과 인스톨레이션, 이 부분은 이제 해상에서 이제 이렉션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개발 다 됐으니까 돈도 다 은행에서 빌려갖고 사업할 준비 다 끝났습니다. 발전기도 다 주문했고 그 하부 구조도 다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재를 하나씩 실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시추를 마치게 되면 이제 외래 플랫폼에서 생산정을 만들게 되고, 생산정에서 이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죠. 그런 설비들을 다 해상에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거의 동일한 기술입니다. 이 해상에 설치되는 여러분들 중 하나 관심을 더 가지실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해양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되면 이제 외래 접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O&M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커미셔닝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용운전,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25년 동안 운영과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오펙스, 이제 캐펙스는 사업 비용이지만 오퍼레이션 오펙스 비용들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오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상당한 지역 산업으로서 커질 수 있는 부분도 많죠. 그럼 얼마나 걸려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대략 우리나라의 지금 허가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10개 부처에 29개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간다고 봤을 때 대략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 통계치를 개발한 분들을 보니까 이런 정도 걸리더라. 쭉 보니까 디벨롭부터 운송 설치까지, 커미션까지 가니까 약 작게는 7년에서 길게는 9.5년, 약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한 단지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100메가든 1기가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지를 개발한다 들어갔을 때 이걸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디벨롭부터 인허가까지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 그 다음에
파이낸싱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패러럴로 오버랩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한 6년 정도 많이 좋아져서 6년 정도면 커미셔닝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좀 별도의 얘기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쭉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또는 건설 단계까지 다 수행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각각의 스테이지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경험과 또는 전문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분석을 한 부분들이고요. 민원들이 가장 큰 이슈들하는 거. 지역 발전소는요, 우리가 원전을 하든 우리가 석탄 발전을 하든 신재생 발전을 하든 지역의 이슈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 수용과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 거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플랜과 또 보상 계획과 또 협업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사업의 개발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얼마만큼의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고정 수익으로 갈 거냐, S&P, REC 이런 변동성이 발전하는데 요즘은 S&P가 이제 급격히 막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가스값이 떨어지고 석유값이 폭락했을 때는 S&P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 좀 낮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곡선을 부리고 있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원가가 없잖아요. 오펙스 기간 동안.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원전하고의 어떤 이 접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람만 있으면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코스트가. O&M 코스트가 일정하고. 그래서 만약 S&P REC를 변동으로 해놓는다. 특히 S&P를 변동으로 해놓는다면 향후에 가면, 그러니까 LCOE가 원전하고 비슷해지는 레벨까지 이미 영국은 도달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S&P 가격이 나중에는 급등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력단지가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면 20년 동안 쓴 다음에 그 바람이 없어지느냐, 다른 자원처럼. 20년 뒤에는 더 큰 발전기와 더 좋은 효율과 더 좋은 테크놀로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은 다시 리파워링이 가능하다. 현재 덴마크도 기존에 발전을 이미 했던 지역을 디커미셔닝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대형 발전기를 올립니다. 더 효율이 좋아지죠. 투자비도 더 덜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의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이 풍력에는 있다. 환경 이슈, 또 인프라 개통, 전기 송출에 대한 이슈, 또 운송 설치를 할 때 그런 설치를 하는 이런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국형 에너지 혁명, 풍력에 대한 결론을 약간 서머리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입니다.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너지 믹스라고 하면 전력 믹스, 에너지 믹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거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전력원은요,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1, 2년 사이에 또는 4, 5년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풍력의 개발 전체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죠. 한 10년 정도 무엑스 저희는 본다. 그러면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이 걸려야 그게 변화가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게 되면 에너지 믹스가 석탄이 많죠.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33년도 목표는 28%로 감축을 하겠다. 즉 우리가 탈석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는 앞으로 석탄을 전혀 안 쓰나 보다. 당장 안 쓸 것 같다. 석탄 개발은 그만해야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4년도에는 이 정도 10% 정도밖에 감축을 못합니다. 탈석탄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정부가 원전을 부분들을 25%에서 보시겠습니다. 26% 되는 부분들을 35%까지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 35%. 그러나 원전을 하나 개발해서 완료하고 전기 송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데 한 7, 8년, 10년 걸려요. 그러면 마찬가지 같은 변화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어느 트렌드가, 즉 기본전에 있던 컨벤셔널에서 어느 부분이 증가할 것이냐, 그 부분이 신재생이라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요 발전 원별 발전량이잖아요. 발전 원별이라는 건 에너지 원이거든요. 이제
원자력, 석탄, LNG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에너지원에 풍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풍력이 1차 에너지원입니다. 자원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 밑에 이제 그 변화를 보시면 기가와트죠. 설비가 신재생 설비가 78기가와트 설비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치입니다. 이게 에너지맥스의 계획입니다. 9차 전력수급 계획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27.5% 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을 이제 태양광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를 갈지는 다들 미지수입니다. 다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가들이 산업도 마찬가지고. 해상 풍력은 지금 125메가와트, 이제 0.1기가와트 정도 되어 있는 설비가 22기가와트로 약 200배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지금 현재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해상 풍력 시장에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풍력에서 국내 육상은 개발에 제한이 있고 이미 1.4기가 개발했는데 거의 주민들이나 지역 어떤 그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거의 과부하 상태, 즉 거의 더 이상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바틀렉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로드맵이죠. 네.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으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과연 제가 말씀드린 퀘스천입니다.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것이냐, 즉 어떻게 혁명을 에너지 혁명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획에 근사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 또 그 중에서 풍력인 해상 풍력, 우리나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개발지를 가지고 있는 해상 풍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국형 에너지 혁명의 가장 주요한 키 패러미터들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믹스가 필요하고 또 풍력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산업에 대한 집단 사업 개발 역할과 인허가 원스톱숍과 또 그에 따르는 모든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시작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드릴까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전체 개발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 해상풍력 T&I 운송과 설치에 우리나라는 전혀 없는 배입니다. 유럽에는 지금 9척이 건조되고 있고 8척이 운영 중인 아주 제한적인 특수선인데요. 이 배를 저희가 건조 중에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한 3년, 2.5년 후에 해상에 나갈 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전 단계 모델이긴 하나 전체적인 한번 이 해상에 설치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 참고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CGO 14,000은 해상풍력 발전기 전문 설치선입니다. CGO 14,000의 재원은 길이 94.4m, 폭 42m, 높이 7m로 12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2기를 선적 및 운송하여 현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레그를 해저에 내려 지지한 후 선체 및 해상풍력 발전기를 포함 최대 14,400톤의 무게를 해수면 위로 부양시킬 수 있으며 최대 작업 가능한 수심은 50m입니다.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은 900톤 페데스탈 크레인입니다. 선실에는 선원 및 작업자 106명이 상주 가능하며 헬기의 이착륙을 위한 헬리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GO 14,000은 아시아권 및 국내의 서해, 남해, 동해권 해역에 최적화된 설치선으로 해당 모든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 상하부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상풍력 발전기의 설치는 첫째로 예인선으로 하부 구조물을 설치 장소에 운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부 구조물 중 자켓 구조물은 자켓을 먼저 해저에 설치 후 트랜지션 피스를 조립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하부 구조물이 모노파일인 경우 모노파일을 해저에 정위치시켜 파일 그리퍼와 해머를 통해 설치한 후 트랜지션 피스를 조립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이제 상부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전용 항만에서 터빈, 블레이드, 나셀과 타워를 적재한 뒤 설치 장소로 이동합니다. 설치 장소에 도착하면 레그를 해저에 내려 지지한 후 제킹 시스템으로 선체를 부양시켜 설치 작업을 준비합니다. 상부 구조물의 설치 작업은 먼저 상부 타워를 하부 구조물의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나스를 설치한 후 세 개의 블레이드를 차례로 나셀에 조립하여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를 완료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두 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하신 조용선 교수님 이제 강의하실 때 우리나라 신재생 재생에너지가 그 2030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태양광은 상당히 목표에 근접했는데 그 풍력은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풍력 정부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이 조금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이유 그게 뭔지 우선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재생에너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에서 비중이 얼마 안 될 때는 뭐 가스 발전으로 그 이게 이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비율이 50%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경우에 그때 그 가능성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그 과정들을 거치는 그이 밸런스 플랜 전체 사이클을 이렇게 있다. 즉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개발 투자를 해서 현재 그 공식적인 그 착공 회사에 착공을 하는 시기를 2025년, 2026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간에 한 6년, 7년 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해서 한 9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는 즉 한 5년 정도의 결과를 나오기 힘들지만 한 10년 정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지를 보시면 엄청난 많은 그 20기가 이상의 해상풍력을 보면 이상의 단지들이 현재 발전 사업을 받았거나 또는 발전 사업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은 후에 금융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준비가 됩니다. 석유공사에서 그 혼신을 노력을 해서 지난 한 4, 5년 동안 준비되어 있던 200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우리나라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이제는 정부의 예산을 통과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공사가 마련돼서 이제 커미션이 주고 그렇게 보시면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문제네. 가능성 문제다. 가능성 문제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신재생 특히 이제 이런 개발이 돼서 그 에너지 믹스, 전력 믹스의 50%를 차지한다면 전기를 생산되는 부분이 계절별로 다르고요. 또 낮과 밤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기 생산량이. 그래서 그 이용률을 해상풍력이 제가 30에서 35% 어떤 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생산 안 하는 거예요. 바람이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전사들이 해상풍력을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ESS에서 축전을 해서 전기를 송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패실리티가 필요하죠. 그런데 먼 바다 나가서 기가와트, 2기가와트 이런 대형 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를 보내는데도 해저 케이블로 육상까지 엄청난 긴 그 대형 구간을 보내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로토타입을 시작하는 부분들은 대형 단지들인 경우에 거기에서 수소 전환하는 수소 플랜트화 하는 부분들도 해서 저장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또는 발전소를 지어서 그 발전소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드망에 연결하지 않고요. 그 마이크로처럼 지역 거점으로 해서 그 거점에서 바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원을 주변으로 해서 그 산업과 지역에 있는 발전원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또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00% 중에 50%는 그 타 전력원으로 하고 50%를 신재생을 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부분은 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챌린저하게 이렇게 막 정부 정책을 또는 산업 정책을 펼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20%의 목표치를 도달하기도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10%만 도달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저희 산업계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10% 정도라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상풍력이 태풍 이런 거 태풍이에요. 네? 태풍. 네, 안전해요? 안전하다라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해상풍력 단지가 기존에 설치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데를 보면 아직까지는 태풍이 상당 부분 지나갔음에도 그 태풍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 이런 국내 좀 단기간의 트랙 레코드가 있고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설계를 할 때 대개 50년 주기, 100년 주기의 환경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즉 이 우리나라 그 해양의 그 시추 시설을 할 때도 그런 설계를 하죠. 그런데 특히 이 풍력 발전기는 이 높이와 이 구조물 자체가 그 수직화되어 있어서 이 다이나믹에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일정 기분 정도 피크를 해서 약 22m/s 그 풍력 발전기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스탑을 합니다. 바람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면 스탑하고 블레이드가 바람을 타지 않도록 돌립니다. 스피닝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상태로 태풍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년 정도의 기술적 검증이 그 대부분 해상풍력 발전이 유럽에서 북해에서 그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적 검증들이 많이 좀 개발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 엔지니어링 레벨에 와 있기는 하나 이제 또 다른 거죠. 풍력 발전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리고 단지가 너무 많아지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해 6월마다 업데이트되는 풍력 발전 단지 위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국내 모든 풍력 단지 시설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해서 집계가 되는지요? 꼭 에너지공단에서만 하진 않습니다. 뭐 풍력협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산업부의 재생에너지과 뭐 이런 데서도 또 별도로 또 통계를 내기도 하고요. 각종 기관들이 많이 통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 통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민간과 그 지역별로 다 개발 단계가 다르고요. 또 이 허가를 요청하는 발전사 허가 신청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일 수 있는데 통계는 뭐 그 시간 텀을 놓고 보면 큰 차이는 많이 없을 거다. 에너지공단도 똑같이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풍력에 의한 생태계 폐해, 바다새와 박쥐 등의 풍물의 피해, 연구와 피해 저감 관련된 규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개발 단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나 사전조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이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이 많이 생겼습니다. environmental assessment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풍력 발전기를 특히 연안 지역에 연안들은 아무래도 이 조류나 동물들이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기에 의해서 조류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포유류나 이런 고래 이런 포유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저주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 평가들을 좀 많이 지금까지 결과물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프리퀀시나 이런 부분들, 즉 그 하부 구조의 체나 상부의 이런 하부의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많이 이제 기술 이전이 많이 좀 되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도 정책적으로도 그런 환경 규제에 대한 환경 평가에 대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다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철거요, 디커미셔닝이요. 네네. 그 되게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 그 기간이 20년 또는 25년이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사업비에 철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디커미셔닝을 할 때는 하부부터 상부 당연하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까지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디커미셔닝. 네네네. 네, 캐펙스에 포함 안 돼 있고요. 저기 이제 나중에 뭐 오펙스에 포함을 시키든 그런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사례가 많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요. 해상 풍력이 메가와트당 5밀리언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은 한 55억 정도 메가와트당이요. 그래서 100메가와트 하면 5,500억 정도 들어간다. 뭐 저희가 하는 사업도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한 그 5%에서 10% 정도 코스트면 되지 않냐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제가 볼팍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실은 아까 보셨던 그런 배가 필요합니다. 해상 조건에 과거에 컴프레션 유닛이나 플랫폼도 설치할 때 우리 이제 교수님 너무 잘 아시죠. 근데 할 때 보면 그 초대형 해상 크레인이 가서 그걸 들고 바다의 상태에 맞춰서 잘 맞춰서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는 데는 이 풍력 발전기는 조립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맞춰야 될 그 오차 범위가 수직도랄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육상과 같은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내리는 제킹을 해서 다리를 내려서 배를 물 위로 띄우는 거죠. 띄우고 고정된 상태에서 크레인이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볼팅합니다. 예, 볼팅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끼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끼우지 않고 이렇게 맞춰주면 그 안에 이제 플랜지 라인업이 돼서 거기에서 뭐 한 100여 개 이상의 볼트가 조여져서 고정이 됩니다. 네. 블레이드가 빠지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블레이드가 부러진 사례는 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뉴스에서 그 한전이 그 큰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국민들에게 전기는 계속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전기 단가가 비싸져서 한전이 큰 적자를 겪고 있고 이제 한전이 완전히 망해버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기료를 상승을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아마 뭐 전기료 상승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전체 산업의 그 에너지 정책과 하는 에너지 연구원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과 경험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신재생을 늘린다는 건 당연히 코스트가 늘어납니다. 그 코스트가 늘어난 거를 전기 그 S&P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죠. 그 전기 전력 단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전기요금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 상승한 폭을 이제 선진국에 있는 이 소비자들이죠. 진짜 소비를 하는 산업도 그렇고 또 개개인 그 주민들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일 거냐. 신재생으로 전원을 소득하는 거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접적인 코스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신재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전기료를 당장은 줄일 수 있으나 신재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재생을 통할 수 있는 그 Renewable 100 또는 탄소 세, 카본 텍스 이런 해외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 다른 부대 비용들이 다 증가를 할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혁명이라는 거는 풍력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말씀드린 국한적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이 단순히 화석연료를 태워서 스티밍해서 터빈 돌려서 전기를 받고 그거에 대한 코스트를 지불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환경적인 이슈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아까 ESG라는 포함을 했던 다른 이슈가 포함이 됩니다.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원을 써서 뭘 만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코스트를 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한다면 단기간 내에서는 코스트는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에 가면 신재생 풍력으로 해서 생산되는 LCO의 단가가 균등화 단가가 원전하고 생산되는 수준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 단가가 부담이 되지 않겠죠. 지금 당장은 드러내. 왜냐하면 이 화석연료의 증가급 곡선이 있어요. 원료비에. 지금 이만큼이기 때문에 S&P를 이만큼 받을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원자재 값, 특히 그 연료원들이 석탄 가격이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급등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을 해서 S&P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은 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료가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원이 돌아가서 그 에너지원의 코스트가 LCOE가 원전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오히려 이걸 막아주는,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주는 결과가 미래에는 올 수 있다. 그 접점이 언제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은 당연히 코스트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로터 높이, 직경, 규격, 즉 스펙이라고 표현하죠. 각종 풍력 발전기,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또 규격별로, 메가와트별로, 또 해상이냐 육상이냐 이런 이 사이트별로의 구분이 다 나와집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요, 이 발전사, 그 풍력 발전기 공급사, 발전기 터빈 공급사의 노하우예요. 그리고 대외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이걸 수요로 하는 수요처 개발사들이죠. 그런 쪽에서 비공개로 요청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오픈된 정보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1번 질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어민들의 피해가 당연히 있겠죠. 바다에서 없던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공사를 이제 건설을 하는 기간 동안 어민들이 그 주변에서 어로행위를 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대부분 개발사들이 어민 피해 보상액이라는 걸 측정을 해요. 사업비에서 몇 프로. 그래서 어민들하고 실제 피해를 입는 어민들하고 그 피해액을 보상하는 기준을 최근 들어서 많이 구체화하게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저 지역 지자체에서 허가를 주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해당 주민들이 그럼 10,000명하고 이 사업을 지역 거점인 이 풍력 사업 거점 사업에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즉 주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채권으로 참여해서 20년 동안 수익을 쉐어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금융 구조, 참여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를 통해서 수익을 같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쉐어할 수 있는,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발전기 육상 같은 경우 재밌는 게요. 5메가짜리 하나 지으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해요. 그래서 투자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나눠서 갖는 그런 그 시스템도 좀 보편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거기까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 분쟁은 이게 좀 우리나라에 또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작잖아요. 그럼
평택에 또 군산의 이 어민들이 여수에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해요. 또 여수에서 목포에서 그 어민들이 어디 저쪽 그 부산 쪽에 가서도 고기 잡을 수도 있어요. 동해가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 단지는 아까 보신 대로 서해안,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의 각 거점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가서 여기 내가 어로 잡던 어로잉을 하던 평생 하던 데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A 단지, B 단지, C 단지가 있으면 A, B, C 단지에 가서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이 합의 과정이 지금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암 개측기 문제, 풍암 개측기 하나 설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민들이 그 고기를 못 잡거나 이러지 않는데 풍암 개측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계획하고 있구나. 미래에 있을 우리의 손해와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해서 목표 대비 약 50%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해상풍력의 접근성이 태양광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 지자체에 요구되는 대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가장 큰 이 사업자로서의 걸림돌은요. 이 사업은 인허가 사업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10개 부처에 29개의 허가를 획득하는데 그걸 거치는데 한 6.5년, 7년 정도가 걸리더라. 주민들하고 제외하고, 주민 합의하고 제외하고. 그럼 그 기간들을 예를 들어 한 반으로 줄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 정부 지자체 그 10개 부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 원스톱으로 그런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법안으로도 계류가 되어 있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은 이건 노력입니다. 사업주가 과거처럼 나는 그냥 내가 지불할 돈 내고 피해 있으면 피해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갈 생각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시고 제가 가보니까 제주도하고 제가 신화에서 두 군데에서 저희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고기가 다 죽어요. 어디 고기가 죽냐면 육상에서 양식장에 있는 고기가 다 죽는데요. 왜 그러느냐? 바다에다가 풍력발전기를 하다 보면 바다에 물이 오염돼서 그 오염물로 그 공사 중이든 그 가동 중이든 올라와서 그 양식장에 있는 물이 그 청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폐사한다. 보상해달라. 그럼 저희 주변에 있던 양식장이 한 70군데 됐습니다. 그 70군데가 그 양식장별로 한 5억씩 보상을 해달라. 그럼 70군데가 5억 1,400억이에요. 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풍력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풀정 활동의 수명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비용, 유지관리비, 어민보상 등 다 따지면 20년 동안 그 비용을 충당할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죠. 그리고 계획도 하지 않고 현재의 정부 이 풍력에 대한 REC 지원 정책이 있고요. RPS 제도가 있고 또 SMP를 할 때 발전 그 자회사들이 전력을 이제 생산하는 주체인데 발전사하고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계약 PPA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서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있는 그 상업성에 있는 단지에 개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것은 PF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민 보상 등의 이런 그 민원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포션이 얼마가 될지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사업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